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은미 기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요 정상회담 소식으로 좀 시작하겠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실무 협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SNS에 북한에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우리 정부 관계자 발로 소식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결국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아예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우리의 미국 팀이 김정은과 나의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서 북한에 도착했다라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나는 진실로 북한이 눈부신 잠재력이 있으며 언젠가는 경제적, 재정적으로도 위대한 나라가 될 거라고 믿는다라는 언급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무사히 잘 치러진다면 북한이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굉장히 번영할 것이다라는 언급까지 지금 앞서서 한 셈인데요.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취소를 발표하고 나서 북한이 보여줬던 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담화 그리고 그제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까지 어떤 자신의 취소 발언 이후에 보여줬던 북한의 어떤 액션들이 비핵화 의지를 뭔가 어느 정도 그래도 믿게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인 게 아닌가라는 어떤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근식 교수 이제 본 궤도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봐도 되는 거겠죠? 그렇죠. 한때 이탈했던 북미 정상회담 열차가 다시 이제 궤도 위에 올라온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4일 날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공개 서한 이후에 한 4일 만에 결국 우여곡절이 있긴 했습니다만 김계관 부상에 완전 납작 엎드린 자세 그리고 또 김정은이 직접 그 남쪽에게 이야기해서 남북 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성사가 됐고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직접적 대화는 아니었지만 북미 간의 간접적인 채널이 가동되면서 아마도 김정은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한 발 양보한 듯한 그런 아마 이 채널 간의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지금 어제부터 열리고 있는 판문점에서 북미 간의 실무 대화가 재개됐다는 점은 예정됐던 6월 12일에 싱가포르에서 지금 이대로 한다면 일단 김정은의 양보를 전제로 6월 10일 날 싱가포르에서 예정대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 정상회담 열차는 다시 재궤도로 지금 올라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실무협상 대표들을 보니까 미국 쪽에서는 성김대사가 나섰어요. 그렇습니다. 성김대사는 잘 아시는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성김대사가 또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2008년도 6월에 그 북한의 연변 그 굴뚝이었잖아요. 그걸 폭파시키는 행사를 했잖아요. 그걸 실제로 북한에 가서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북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들을 같이 했었고요. 육자회담 대표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북측 대표로 해서 상당히 그 온화하면서도 치밀한 전문가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만큼 북한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의 입장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는 필리핀 주재 미 대사지만 아마 이제 우리나라의 서울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그 싱가포르 회담을 중재하는 대표단 또는 미리 준비하는 사전 대표단의 대표급으로 지금 북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성김 대사가 그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 사실은 북한 문제에서도 가장 전면에 나서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북한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한국에서 태어나서 물론 뭐 한국말과 미국말을 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서 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북한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받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번역을 통해서 아니면 통역을 통해서 들어오는 말보다는 아무래도 직접적인 얘기를 듣는 것이 훨씬 북한의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성김 지금 필리핀 대사를 보낸 게 아닌가.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한국말도 하면은 잘한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특이한 점이 최은미 기자, 최선희 부상이 또다시 등장을 하는데 펜스 부통령 막말 때문에 회담이 무산될 뻔한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측에서 또 다시 이번에도 내놓은 대표가 이제 협상 대표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김 대사와 함께 카운터파트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이제 최선희 부상이 되는 건데요. 그 최영림 전 북한 총리의 수양딸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외교관 교육을 받고 거의 외교관이 되기 위한 교육을 아주 어릴 때부터 엘리트 교육을 받아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미국 통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성김 대사가 참석했던 그 육자회담
때 미국 대표가 성김 대사였다면 그때 북측 대표가 최선희 부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옛날부터 거의 한 10년 전부터 함께 카운터파트 역할을 하면서 대화를 했던 어떤 과정들이 있었던 이 두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어떤 이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도 가장 말이 잘 통할 것 같은 그럴 수 있겠네요. 뭐 그런 예. 이제 사람으로 꼽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취소를 결정한 그 결정적인 배경이 됐던 게 이 최선희 부상의 펜스 부통령을 비난하는 담화였다는 점. 그렇죠. 펜스 부통령을 아둔한 얼뜨기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미국을 화나게 했는데 그 당사자가 지금 또 한 번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라는 점을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조금 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김 교수님 영향이 없을까요? 예, 그 설명 좀 예. 드릴게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체제는 최선희 부상이 펜스를 그렇게 비난했던 것도 최선희의 뜻이라기보다는 예. 김정은이 그렇겠죠. 시켜서 한 거고요. 예. 또 이번에 판문점에 가서 그럼 성킴을 상대로 대표단으로 나가봐라. 이것도 최선희의 뜻이라기보다는 김정은이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정은이 결정하고 북한 지도부가 결정한 거에 따라서는 북한의 외무부 관료나 테크노크라트는 어떤 경우든 그 입장에 충실하게 다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김계관 부상 같은 경우 대표적인데 김계관 부상 같은 경우 사실은 최근 몇 년 동안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 외교가에서는 북한 외교 측면에서는 뒷전에 물러나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와서 북한에 볼튼을 요구했던 거거든요. 그것도 김계관 부상을 세워서 김정은이나 북한 지도부에서는 대미 포문을 연 것이고요. 왜냐하면 직접 폼페이오하고 지금 채널을 맡고 있는 김영철이 나서서 말하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실무나 책임 있는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던 뒷방에 있는 외교관 한 명을 올렸던 게 김계관이었고 최선희도 지금 사실은 왜 보면 지금 폼페이오 김영철 라인이 가동이 되면서 사실은 북한에서 통전부 라인이 주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공식적으로 외무성 라인은 소외돼 있었습니다. 그 외무성 라인 소외돼 있다가 이제는 다시 김정은이가 마음을 굳히고 트럼프와 그럼 협상을 더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 대표랑 만나서 영어가 통하고 그다음 육자회담 때 계속 만났던 인연을 생각하면 최선희를 내세워서 다시 한번 성킴하고 실무 협상을 난다는 데는 손색이 없을 거라고 아마 해서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남북 정상회담 좀 뒷얘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눈치를 챘을 텐데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 갈 때 은색 차량, 보통의 검정색 차량이 아니고 은색 차량을 탔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은 검은색 경호 차량을 탑니다. 지금 예. 사진으로 보시면 왼쪽에 있는 사진이 원래 문 대통령이 타는 차량인데요. 지난번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 때도 이 차였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시면 오른쪽 사진에 보이는 가운데 있는 차입니다. 두 번째 보이는 차량인데요. 은색 벤츠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이게 예. 김정숙 여사가 주로 사용하는 차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항상 타는 저 태극기 달린 검은 차량을 이용했을 때 어떤 주위의 시선, 이게 지금 사실 굉장히 극비리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예. 보안 문제 때문에 지금 저 차를 탄 게 아니냐라고 이제 지금 해석이 되는데요. 그만큼 정말 청와대 내부 관계자들조차도 모를 정도로 정말 긴박하면서도 굉장히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동을 할 때 경광등 켜고 앞뒤로 쫙 차들이 붙어서 가는데 지금 사진상으로는 4대만 보인다는 거는 자유로로 갈 때 아무도 모르게 그렇죠.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전격적으로 만남이 성사됐고 또 만남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까지는 비공개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만약에 평소에 공식 행사에 등장하는 검은색 차량으로 또 대형 그 경호원들 대동해서 경광등을 이렇게 울려가면서 했다고 한다면 지나간 사람이 자유로로 지나가는 걸 봤다고 한다면 뭔가 의심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뭐 SNS에 올릴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은색 벤츠 차량을 탔는 건데 은색 벤츠 차량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청와대 차량이 대통령 부부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게 한 3대 정도 된답니다. 근데 예. 은색 차량 경우는 뭐냐면 공식 행사가 아닌 거, 개인의 비공개 행사 같은 경우. 그다음에 사적 만남에 갈 필요가 있는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다시 또 공식 의전 행사가 아닌 그야말로 비공개로 뭐 암행이란 말을 쓸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 비공개로 사적 만남을 할 때도 차가 필요하긴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은색 벤츠 차량을 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김정숙 여사가 탈 수 있는 가능성도 많았고요. 그래서 예. 아마도 이번에 판문점 북측 지역에 갔을 때 은색 벤츠를 탄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비공개로 극비리에 이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아마 극도의 보안 장치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진들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시계를 차고 있어가지고 예. 잘 보여요? 몇 시에 몇 분인지? 그러니까 저 시계를 차고 있어서 사실 카메라가 클로즈업 보면 예. 대체로 시간을 볼 수 있는 처음 만나서 악수한 시간을 김정은 차고 있던 시계로 보면 3시 5분이었고 마지막 이제 다 회담이 끝나고 나와서 마지막으로 포옹하는 장면에 찍힌 사진을 보면 4시 50분이에요. 그래서 정상회담 시간이 대체로 한 1시간 45분 정도 네. 했던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만큼 아마 심도 깊은 얘기를 나눴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시간 45분 동안 사실 배석자가 있긴 했지만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게 전부 아니겠습니까? 정상회담 시간으로는 굉장히 그렇죠. 긴 엄청 겁니다. 긴 통역이 없기 시간이죠. 때문에. 예. 그러니까 다른 어떤 배석자들이 없이 물론 뒤에 이제 김영철하고 서훈 국정원장이 있긴 했지만 그분들은 좀 적기만 했지 대화를 하고 내용을 뭐 말을 하고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그래서 예. 아마 심도 깊은 얘기가 나눠졌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북미 대화에서 북미 간의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조언을 많이 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본인들이 저렇게 다 비핵화를 CVID를 다 해서 비핵화를 했을 때 본인들의 체제를 정말 보장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나고 한 이후에 트럼프가 갖고 있는 어떤 정말 좀 진실성 있는 어떤 약속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얘기해서 김정은 네. 위원장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실무형 회담 뭐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쨌거나 북한을 가는 거기 때문에 의전이나 이런 것도 눈여겨봤는데 그림 하나는 새로 걸었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문 대통령이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맞이한 건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이죠. 여동생 김여정이 바로 앞에 나와서 문 앞에서 차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일단 악수하면서 일단 맞이를 했고 통일각 안으로 들어갔을 때 사진이 바로 저 사진입니다. 예. 통일각 로비에 큼지막한 이제 백두산 그림이 걸려 있었는데 이전에 통일각을 갔던 이제 정부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 전에는 저런 그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거의 24시간 만에 아주 긴박하게 이루어진 정상회담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저 그림 하나는 준비한 것 같다. 우리가 왜 자유의 집에서 첫 번째 정상회담을 할 때 북한산의 그림을 크게 걸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거에 어떤 상응하는 뭔가 좀 이렇게 최소한의 이 조치라도 한 것 같다. 나름대로 짧은 시간이었지만 북측 나름대로 준비를 한 것 같다라는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지난번에 그 잠깐 10초 건너왔을 때 그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지 않았냐. 근데 이번에는 정식으로 우리 측에 왔는데 내가 너무 대접을 제대로 못해서 너무 서운하다. 좋은 자리에서 맞이하고 제대로 된 의전 차량에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잘 못해드려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9월에 평양에 오시면 네. 정말 제대로 대접하겠다. 라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고요. 문 대통령도 우리 김 위원장 한국에서도 아주 인기가 높다, 기대가 높아졌다라고 하면서 서로 이제 덕담을 하면서 초반에는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모두 발언, 그 덕담하는 모두 발언 영상이 기자들한테 전달이 됐는데요. 그게 기자들이 처음에 듣고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그렇죠. 없었어요. 예. 그게 현장에 마이크가 전혀 없었답니다. 그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마이크를 다 앞에 갖다 놓고 정상이 이야기를 하고 옆에 있는 다른 방에서 각각의 어떤 실무진들이 그걸 즉석에서 들으면서 모니터하면서 이제 상황을 안에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고 이런 게 이제 보통의 정상회담인데 이날은 어떤 마이크나 어떤 것도 없이 그냥 정말 도보다리에서 그 독대하듯 도보다리에서 회담하듯 그렇게 정말 격이 없이 회담이 진행이 됐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의전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요. 예. 그러니까 물론 갑자기 성사가 됐고 전격적으로 비공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전을 간소화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월 27일에 했던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했던 또 그리고 12시간이 걸친 긴 정상회담의 스케줄이었기 때문에 많은 행사를 준비했습니다만 의전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여정이 내려와서 맞이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다음에 공식 의장대, 군 의장대 사열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만 했고요. 그다음에 현관에 들어갔을 때 그림을 새로 걸고 방명록에 쓰고 뭐 이런 정도까지는 우리가 했던 걸 이렇게 그대로 따라했던 건데 저는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남북 정상회담이 4차례 열린 건데 3차례 모두 우리가 북에 갔을 경우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적어도 밖에 나와서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판문각의 경우는 김여정이 맞이했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뚜벅뚜벅 걸어서 판문각 안에까지 들어가서 4시까지 들어가서야 김정은을 만났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의전상으로 조금 결례라는 성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순환공항에 내릴 때도 순환공항에 카페트를 깔고 김정일이 나와 있었고요.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내렸을 때도 4.25 문화회관 앞에 김정일이가 카페트를 들고 나와 있었습니다. 4월 27일도 마찬가지로 판문점까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냐면 정상회담을 맞이하는 정상 간의 최소한의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번에 4차 때는 너무 급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김정은이는 안에 들어가 있었고 문 대통령이 내려서 문을 열고 걸어 올라갔다는 점에서는 조금 결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눈길을 끈 장면이 다 회담 끝나고 나가지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3번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포옹하는 게 스위스 식이다. 이것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의 이제 서양의 기자가 그렇게 자기 SNS에 올린 글인데요. 저게 바로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스위스로 인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약간 좀 다르게 보는 것이 김정은이나 김일성이나 그 뭐 할아버지, 아버지 다
중국 가면 대체적으로 그렇게 인사해요. 중국 가면. 네, 중국 가면 대체적으로 중국의 공산당의 이제 대표라고 할 수 있죠. 시진핑이든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그 지도자들 이런 사람을 보면 대부분 다 포옹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친숙함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만 해도 저런 인사를 하기까지는 약간의 좀 거리낌이 있었다고 하면 이 두 번째 만남이었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북미 간에 제가 볼 때는 북미 대화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훨씬 더 지금 몸이 달아있는 상태라고 저는 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보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북한의 어떤 경제 제재 푸는 문제 그리고 북한이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댈 게 많다고 하는 부분이 표현됐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두 번째 만남이기 때문에 훨씬 더 친근감을 많이 표현해주는 방법이었다. 예. 실제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김정일하고 만났을 때도 포옹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지도자들이 대체적으로 조금 친하게 느끼고 가깝게 느끼는 정상들을 만날 때 그런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만날 때는 대체로 포옹하는 모습을 보여준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꼭 스위스식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친근감의 표현을 위해서 김정은이 저런 행동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약간 멈칫하네요. 영상을 자세히 보니까. 우리에게는 익숙지 않은 인사법이죠. 예. 해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워낙 국제적인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분이 간혹 나타나죠. 김정은 관련. 네, 그러니까 뭐 좀 얼핏 보면 정말 닮은 것 같은데요. 가짜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지금 싱가포르 저 호텔 뒤에 보이는 배경이 되는 호텔이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인데 저 호텔에서 지금 북미 회담이 열릴 수 있다라는 어떤 추측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 앞에서 이제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사람들 주목을 받고 있어요. 저분이 예. 호주 국적의 이제 중국계 배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대역 배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자신의 외모하고 좀 흡사한 김정은 위원장을 이제 코스프레 한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지금 본인도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전 세계에 지금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러면서 본인의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아. 예전보다. 그러면서 이제 싱가포르에 직접 와서 뭐 트럼프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벌써 싱가포르에 와서 당신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다. 라면서 이제 사람들하고 기념사진도 촬영을 하고 이런저런 이벤트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요. 이제 풍계리 핵발전소에 갔던 우리 기자단이 복귀를 해가지고 좀 상세한 설명을 해줬는데 김근식 교수님. 네. 북한의 하급 관료겠죠. 기자들을 수행하는. 남한의 중재 역할에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걸 기자들이 좀 느꼈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기자단을 맞이해갖고 안내했던 북한의 관료들은 사실은 그 북한에서는 엘리트 축에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온 서방 측 기자단들을 이렇게 맞이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북한 내부에 돌아가는 분위기나 상황을 좀 알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아, 정확하게 알 수 그렇습니다. 있다. 대부분 또 남쪽 사정도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남쪽에서 올라간 사람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다 올라간 서방 기자단 다 맞이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사실 당에서 굉장히 이제 검증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깥 세상의 정보에 익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지금 기싸움을 하면서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열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사실은 취소된 것 자체는 뭐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당시는 몰랐겠습니다만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이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카드를 통해서 어떻게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보려고 한다는 분위기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또 하나 좀 우려되는 부분이 방사능 유출 부분인데 일단 좀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측정 자료에 하면 방사성 물질의 유출은 전혀 없으며 주위 생태환경도 아주 깨끗합니다. 방사성 물질 누출 현상이 전혀 없었고 주위 생태 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기자 여러분들이 돌아보면 지금 뭐 그런 위험은 우선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 방사능 측면에서라든가 이래서 생태도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도 럭식이 우거지고 이거 전혀 생태 주위 생태 환경에는 영향 준 거 없습니다. 저렇게 자신은 했었는데 실제 방사능 측정기는 뺏었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산에서 그 풍계리로 출발할 때 네. 방사능 측정기 같은 모든 걸 다 압수를 했다고 합니다. 핸드폰 뭐 이런 개인 휴대폰
과 함께 압수를 했다고 하는데 갔다 와서 원산에서 다시 베이징으로 출발할 때 그때는 이제 압수했던 걸 줘야 되잖아요, 다시. 그때 이제 주면서 하도 이제 취재진들이 걱정을 많이 하니까 약간 이제 북한 측 관계자들이 한번 재봐라. 이거 우리 원산에 왔을 지금 때? 이제 계속 깨끗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돌려주면서 진짜 깨끗할 거다. 한번 재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실제로 쟀는데 0.8 마이크로시버트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수치냐라고 보니까 보통 일반인들의 피폭 방사선량 안전 기준이 연간으로 1 마이크로시버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0.8 정도의 수치가 검출이 됐다는 건 연간 한도의 한 80% 정도?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안전치 이하니까 안전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연간치에 한 번 갔다 와서 연간치의 80%가 검출이 됐다는 건 사실 적지 않은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측 취재진 8명이 갔었는데 그 8명 모두 가기 전에 원자력 병원에서 기본적으로 체크를 한번 다 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를 보기 위해서 얼마나 방사능을 검출 쐈는지 하기 위해서 이미 사전 검사를 다 하고 갔는데 그때는 아예 문제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 중으로 다시 가가지고 그 현장에서 입었던 옷들 다 지금 밀봉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옷들과 자신들의 외부 어떤 피부 상태 그리고 이 내부에 이제 흡입하는 먼지라든지 음식물 같은 걸로 또 흡수가 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외부의 그 방사능 그 검출을 다 수치를 다 잰다고 하니까 아마 한 2, 3주 정도 지나면 실제로 우리 취재진들이 어떤 정도의 환경에서 취재를 했고 어느 정도의 혹시라도 피해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풍계리 그 앞에 개울물 마셔보라고 그랬는데 정작 북한 사람들은 안 마셨다면서.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이제 전해온 소식 중에 개울물 밥 먹는데 바로 옆에 개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그 안내원이 여기 개울물이 우리가 지금 호텔에서 팔고 있는 그 신덕샘물보다 산성도로 따져보면 훨씬 더 좋은 물이다 몸에. 먹어도 된다. 방사능 걱정은커녕 이 물조차 이 개울물조차 그냥 날로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다른 기자들이 갔다 온 기자들한테 추가로 더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마셔봤냐라고 물어봤더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길래 북측 안내원한테 아니 그러면 당신이 먼저 마셔봐라 라고 이제 서로 불안한 거예요. 우리 기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그렇게 되물었더니 북측 안내원이 안 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기자들도 아무도 안 먹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건강에는 염려 좀 이상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김구희 씨 또 하나 마지막으로 네. 소식을 들어보면 한국 소식에 굉장히 궁금해하더라. 북쪽에 가보신 분들은 알기로 계속 물어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정치권 얘기 예, 특히. 예. 저도 이제 뭐 남북 관계 좋을 때 평양에 자주 갔었는데 가보면 북측에서 나온 사람들은 일단 남쪽 사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일단 북에서는 소식에 정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 남쪽 정부를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이제 이번에도 풍계리 핵심장 참관하러 갔던 기자들을 만난 북쪽 인사들은 남쪽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드루킹 사건 같은 경우, 그다음에 미투 운동 같은 경우, 그다음에 지방선거 같은 경우, 미투까지. 예, 그런 다양한 핵심적인 정치 이슈와 사안들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농담 비슷하게 아이고 한국 여기자분들은 악수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북한에서 지금 나와 있는 그 관계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사실은 남쪽 정보에 대해서는 특히나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삭하게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